물백에다가 익혀서 먹어버리면 코가 완전히 획 돌아버려요. 찡 해가지고 예, 기가 막힙니다. 입맛에 딱 닿는 촉감. 그게 이제 먹어본 사람이 알지 안 먹어본 사람은 누가 어떻게 알 것이요. 남도에서 홍어의 준비 정도는 잔치상의 수준을 판가름하는 잣대인데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는 시장에서 주문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동네 아짐들이 모두 모여 직접 회를 뜰 때 정겨움과 손맛 또한 만만치 않은 즐거움이다. 이거 나도 하나 먹어보고. 다른 접시에다 담아. 맞다, 맛있네. 연잎처럼 넓은 홍어를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써는 손에 기쁨이 넘친다. 맛있어. 어쨌거나 부잣집에서나 가난한 집에서나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부귀를 가리지 않고 홍어를 준비한다. 홍어에 돼지고기를 곁들이고 막걸리와 함께 마시는 이 맛. 바로 목포의 명물로 알려져 있는 홍탁이라지 않는가. 홍어는 꼭 축하할 잔치상에만 올라가는 귀한 것일까.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는 법. 홍어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왜 그럴까? 슬픔에 빠져 있어야 할 상주의 손에까지도 버젓하게 들려주곤 하는 홍어가 사람들을 모으기 때문이다. 지릿하고 코끝이 찡한 맛으로 사람을 부른다. 이렇듯 하객들이 그들먹하게 맛볼 수 있으려면 큼지막한 홍어 10마리 정도는 준비해야 하니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한때 허례허식 철폐 대상으로 홍어회를 차리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 그래도 남도 사람들은 홍어를 즐겨왔다. 목포에서 서쪽으로 2시간 가야 만날 수 있는 섬 홍도. 홍어굴은 생김새보다는 예전에 워낙에 많은 홍어를 잡은 데서 유래한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홍도는 바다를 사랑하는 이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섬이기도 한데 홍어하면 흑산홍어인데 왜 홍도일까? 한때 흥청거렸던 홍어잡이 배들이 거진 사라진 요즘이지만 홍도 2구에 가면 어렵사리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홍어잡이 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홍도의 홍어잡이 배는 겨울철이 되면 가장 바빠진다. 이렇게 섬을 삼킬 듯한 파도가 치는 겨울바다의 북서풍은 칼끝처럼 시리고 춥다. 농산일이 마음처럼 쉽지 않은 섬 사람들에게 홍어는 무태서 쌀과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어류였고 그들의 입맛이었다. 홍어는 겨울철이 돼야 살이 오르고 잘 잡혔다. 그래서 홍어 맛을 아는 이들은 겨울에 잡힌 흑산 홍어를 제일로 쳤다. 그런 홍어를 잡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은 며칠이고 폭풍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서 어구를 손질한다. 다른 고기잡이에 비해서 낚시바늘을 많이 들여야 하는 홍어잡이는 어구 손질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마을의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작업을 한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듯 어부들은 주낙을 바다에 뿌린다. 따라서 주낙을 만지는 그 손끝에 정성이 묻어날 수밖에. 파도가 잠잠해진 다음 날 새벽 4시. 여명이 움트면 포구도 힘찬 하루를 시작한다.
홍어잡이배 창은호다. 마른 고추대에 불을 붙인 선장이 가판 여기저기에 붙어있을지도 모를 나쁜 기운을 털어냄으로써 풍어를 비는 고사를 시작한다. 오늘 준화수를 놀러 간데 어디 동서남북 어디든지 가든지 아주 홍어가 준화수에 물 묻은 바다치에 깨붙듯이 아주 퍽커되게 아주 마이불이 되게 해주시오. 바다에 금기가 많이 끼어진 요즘에도 홍어배에는 여자를 절대로 태우지 않는다. 어디 그뿐이랴. 홍어배 선주와 가족은 사돈의 옛날까지도 기억하는 정성을 쏟아야 할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일출을 등지고 떠난 지 1시간. 보다 더 먼 바다로 나서자 아침이 금방 열린다. 며칠째 우러져치던 폭풍이 가라앉았으니 이번에는 기대를 해봄직도 한데 오전 내내 빈 줄만 올라온다. 아까운 춘하게 홍어는 걸리지 않고 흔하디 흔한 장대 한 마리가 겨우 딸려온다. 그나마 이런 악귀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오전엔 생각보다 소득도 별로고 홍어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렇다고 홍어잡이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식사들 하시오. 아침을 거르고 12시가 다 되어드는 점심이다. 홍어잡이 배에는 보통 대여섯 명의 어부들이 타는데 저마다의 역할 구분이 뚜렷하다. 표시해둔 깃발이나 닻을 챙기느니, 양승기에 주낙을 잡아당기느니, 주낙에 걸린 고기를 건지느니, 질펀한 바다 사나이들이지만 손놀림과 동작들이 질서정연하고 순리대로 일을 풀어간다. 바다의 삶이 자연에 기대어 사는 삶인 탓일까? 오랜 기다림 끝이었다. 어부들은 직감적으로 홍어를 느꼈다. 숫홍어부터 걸려들었다. 낚시바늘에 며칠째 걸려 있었던 탓인지 뒤채는 폼이 시원찮다. 옛날엔 숫홍어가 잡히면 이렇게 성기를 잘라버렸다. 아무리 커도 암치 홍어값에 반밖에 받을 수 없는 탓이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만만한 게 홍어 뭐냐는 말도 있지 않은가. 홍어는 70 내지 80m의 바다 밑에서 산다. 홍어를 잡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바다에 주낙을 뿌려둔다. 그러면 뻘을 오가는 홍어가 바다 밑에 가시덩굴처럼 늘어져 있는 낚시바늘에 걸려들게 되고 홍어는 발버둥을 친다. 그럴수록 홍어는 더 많은 바늘에 얽혀서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흑산 홍어는 주로 새우와 게 같은 고단백 어류를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그 맛이 더욱 찰지다 한다. 혹자는 겨울 홍어가 얼마나 기운이 센지 홍어가 뒤채면 옆에 지나가는 배가 기우뚱할 정도라고 했다. 그런 홍어를 싣고 거친 바다에 하루를 마감한다. 홍어 경매는 예전엔 목포 수협에서 했었지만 지난 86년부터 흑산도 수협에서 하고 있다. 워낙에 홍어 조업을 하는 배가 두 척밖에 없어서 홍어잡이 배가 돌아오기 무섭게 대낮에도 경매가 이루어진다. 홍어는 보통 4, 5년 자라면 8kg 정도가 되는데 이때 홍어 맛이 가장 좋다.
흑산 홍어의 특징은 이렇듯 선홍색의 코가 투명하고 잘생겼다. 크기별로 대충 구분을 하면 곧바로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경매도 예전만 못하다. 14만 5천 원에 24번. 경매 가격이 그리 신통치 않다. 벌써 4월초니 흑산 홍어는 끝물인 셈이다. 남도에서는 여름철 홍어는 개도 안 먹는다고 할 정도다. 그래서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값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흑산 홍어는 워낙 인기가 좋고 비싸서 거기가 선물용으로 팔려나간다. 목포 사람들 못지않게 홍어를 즐겨 찾는 이들이 나주 영산포 사람들이다. 해장술이 궁금한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고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묘한 냄새에 진즉부터 시장길을 느낀다. 지난밤에 아무리 술을 많이 먹었어도 이거 한 그릇만 먹으면 해장에 그만이라는데 기봉이 안 왔어, 여기? 홍어 보리 애국은 그 맛이 담백하고 고소해서 남도의 맛을 결정한다는 계미가 있는 음식이다. 얼마나 술을 먹거든요. 이 속이 조금 가슴이 답답하면 아침에 여기서 콩하고 딱 띄워가지고 된장국을 먹고 홍어 내오고 딱 섞어가지고 그럼 먹으면 속이 확 풀리고 그냥 마음이 개안해요. 눈이 소복하게 내린 걸 보니 오히려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 봄이로고 나봄 이빨 청춘 빵거든 눈 속을 헤집고 가장 먼저 돋아나는 보리순. 예전에는 이른봄 나물 죽을 쓸 때 곧잘 애용했던 것으로 홍어 보리 애국을 끓이는 데에도 꼭 넣어온 향긋한 나물인 것이다. 장독대에서 된장을 넉넉하게 떼어내서 손으로 맛을 내는 아짐. 홍어창, 일명 홍어애를 성성 썰어서 된장국에 같이 넣고 끓인다. 두 번 끓일까? 두 번 한 줄 못해 정리. 그래. 홍어애국이 어느 정도 끓으면 보리순을 넣어 맛을 내게 되는데 때로는 우거지나 톳으로 진국을 내는 경우도 있다. 홍어애는 값을 치르며 사고 파는 것이 아니어서 예전에는 가난한 민중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었다. 아따 맛있어. 이웃에 모처럼 피어나는 연기에 동네 조무래기들도 빠지지 않고 몰려들었다. 적당하게 끓으면 홍어 보리 애국은 다 된 셈. 양을 보니 마을 잔치라도 하려는 것일까. 아 옛날에 우리 시아버지 생각나요. 국뽕게. 원래 고사했을게. 홍어 애국 한 사발에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맛으로 정을 나눈다. 예. 쪽박. 이렇듯 홍어는 그 독특한 맛으로 이웃 간의 정을 더욱 다지게 하는 매개체이기도 했던 것이다. 홍어의 또 다른 맛으로는 미나리와 갖은 양념으로 맛을 내는 홍어찜을 들 수 있다. 이거는 더 이제 색깔이 더 여기 상한 것 같이 보이죠. 이게 껍이 더 많고. 잘 닦아가지고요. 홍어는 물로 안 씻으면? 예, 물로 씻으면 맛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3, 4일 동안 썩힌 홍어는 절대로 물로 씻지 않고 깨끗한 행주로 곱을 닦아낸 후에 요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맛을 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 홍어찜은 적당하게 칼집을 낸 후 먼저 15분 정도 찐다. 이렇게 해서 15분을 쪄야 돼. 찜이 익을 동안 대파를 곱게 썬 후에 마늘, 생강, 고춧가루 등 갖은 양념으로 버무려 고명을 만든 후 홍어가 쪄지기를 기다린다. 살짝 데친 미나리를 접시 바닥에 편 후 찐 홍어를 얹고 그 위에 준비해둔 파양념을 골고루 얹으면 바로 홍어찜이 된다.
맛은 멋이라고 했던가 보는 맛도 최상이어야 한다. 그런 것만 먹었지. 근데 생것도 찌거나 구우면은 냄새가 나거든. 그럼 익히니까. 고향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목포 사람들이 모였다. 연극인 김기로, 극작가 차범석, 춤꾼 이매방 등이다. 원래 이제 홍어는 이제 목포 지방이 했다가 그 차츰 먹히더라. 지금 뭐 다 먹는데. 그 요즘 서울서 그 영산포 사람들 만나면요. 우리보다 더 좋아했었다. 그럼. 아니 영산포 나중 영산포로 배가 그리 맞아. 홍어배가 나가지고 거기 6kg 가서 명절 때 가서 세배 드리고 홍어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연극계에도 홍어 팬들 상당히 늘어져갖고 때만 되면 설은 설이고 선생댁에서 무슨 잔치 없으니까 홍어 먹으려 거기 가야 제대로 삼합을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매방 씨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흑산 홍어가 비싸잖아요. 근데 목포에 엊그제 내려봤더니 이 방석만한 한 42만 원 그래요. 예술계 원로들인 이들에게도 홍어는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그 집은 가락 시장에 그 목포 사람이 하는 그 어묵가게 있어. 그걸 믿고 사와요. 그런데 서울서 간혹 어디서 홍어 들어와서 먹으면은 이 홍어 살을 먹을 때는 별로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외나 코를 먹을 때는 꼭 우리 고향 친구들 선배들 이렇게 애기들 못 먹는 것이다. 우리 어렸지 그때만. 홍어 애와 코는 고향의 선배를 생각해 하고 얼큰하게 끓인 홍어탕은 모든 이의 마음을 고향으로 옮겨놓는다. 뭐 아니 선물을 주듯이 그렇게 옷을 벗으면 안 되지. 인물아니요. 곰 삭힌 홍어만큼이나 알싸한 고향 생각을 농으로 뭉쳐본다. 고향을 등진 사람들은 고향을 잊지 못하는 법. 남도 사람들의 홍어에 대한 탐은 지독한데 요즘에는 어디 남도 사람들 뿐인가. 서울 생활을 지금 한 20년 같이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서울 사람들이 홍어를 거의 못 먹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주 잘 먹는 분이 많은 그런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사람도 자주 찾는 음식입니다. 평양에서 이제 어렸을 때 6.25가 나가지고 목포로 이사를 왔는데 목포에서 이 홍어회를 먹었는데 그때는 워낙 좀 못 살 때예요. 그래서 그 먹은 게 하도 맛있어가지고 지금 나이가 50이 조금 넘었는데 여기 왔더니 그 맛이 나더라고. 인천 앞바다에 갈매기가 끼룩거리는 새벽이 오면 경매가 시작된다. 인천 어판장에서는 주로 봄, 여름철에 잡은 홍어들을 경매하게 되는데 여름철이면 홍어가 백령도까지 올라와 인천에서는 주로 저인망어선으로 잡아 올린다. 그래서 크기가 대중 없고 낚시로 잡은 흑산 홍어보다 그 양이 훨씬 많다. 홍어 틈에 황가오리도 끼어 있지만 값으로 치자면 크기에 비해 실속이 없다. 홍어 경매는 인천항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은 목포 항구에 늘어서 있는 홍어 골목이다. 그래서인지 목포에서는 비싼 홍어 대신에 싱싱한 간자미도 인기를 끌고 있다. 간자미는 홍어와 사촌인생. 남도의 안악들은 잔치가 아니어도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홍어찜으로 맛자랑을 할 줄 알았고 그게 예의를 갖추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렇듯 남도인들의 삶과 그 질긴 인연을 맺어온 홍어. 그중에서도 흑산 홍어를 최고로 치는 이유는 뭘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홍어의 생태를 연구하는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분포하는 홍어는 냉수성으로서 서해의 그 냉수역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 서해의 냉수 해역은 겨울에는 산기온에서 넓게 요 밑에 동진하해까지 이렇게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난류 세력에 의해서 서해 중앙부로 축소되게 됩니다. 그 발달 정도에 따라서 홍어는 서식지가 광범위하게 넓어졌다 다시 축소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홍어가 서식하는 곳은 서해바다뿐인데 2, 3월에 동진하해에서 흑산바다로 올라온 홍어는 새끼를 낳고 서서히 북상하여 8, 9월에는 백령도 부근까지 도착한다. 그러다가 바다에 다시 찬 기운이 돌면 남쪽으로 내려온 홍어는 흑산바다에 찰진 뻘을 마시면서 살을 찌우게 되므로 이때 잡은 홍어 맛을 최고로 치는 것이다. 조선 후기 실학자 자산정약전은 흑산도에 서식하는 어류들의 생태를 연구하여 자산어보를 남겼다. 자산어보에 실린 홍어의 기록을 보면 동지 후에 잡히기 시작하여 입춘 전후에 살이 찌고 제맛이 난다. 그리고 음력 2, 3월이 되면 몸이 쇠약해져서 맛이 떨어진다고 했다. 신유박해로 동생 정약용과 같이 남도 유백길에 오른 자산 정약전은 나주에서 강진으로 가는 동생과 헤어진 후 배를 타고 이곳 흑산도에 내렸다. 당시 흑산이라는 이름이 무서웠던 정약전은 집에 보내는 편지에 흑산이라는 이름 대신에 번번이 자산이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면서 성당을 짓고 서당을 꾸리기도 했다. 바로 여기가 그 선생님의 서당터였습니다. 선생이 유배됐던 사리마을 예터는 마늘밭으로 변해 있지만 그의 실학정신이 후세인들을 반긴다. 흑산도에 서식하는 다양한 수산물을 지켜본 정약전은 주변 어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세하게 분류하고 생태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자산이 매일 바라보면서 연구한 앞바다는 오늘도 그대로다. 자산의 연구는 한치의 덜함도 더함도 없는 정확함으로 후에 우리나라 수산 연구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자산어보는 흑산도 홍어가 남도 향토 음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데 중요한 기록을 남겼다. 홍어는 분어, 즉 가오리과로 분류했다. 뼈가 없는 물등태류로서 모양은 연잎과 같고 빛이 검붉으며 코가 머리 끝부분에 있다고 적고 있다. 생태를 보면은 숫홍어의 두 날개에는 가시가 있어 암치와 교미할 때 그 가시를 박고한다고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또 자산어보는 홍어의 생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음식 문화적 측면까지 다루고 있다. 그리고 흑산에서 잡은 홍어는 나주 영산포로 옮겨가서 남도인들의 맛을 자극했고 나주 사람들이 썩힌 홍어를 즐겨 먹는다고 했다. 흑산 군도의 작은 섬 중에 하나 우이도. 홍어를 사러 나섰다가 표류됐던 한 상인이 표해록이라는 기록을 남긴 곳으로 그 후손이 살고 있다. 표해록은 글을 모르는 상인 문순득이 6년간 표류한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정약전이 받아 적은 우리나라 해양문학의 백미로서 이 표해록을 통해 200년 전부터 홍어가 상거래됐던 역사적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우이도에서 우이도가 그전에는 지금은 저 흑산 밑에 가면 그 꼬라고 이렇게 쫑긋한 섬이 있어. 예. 그 섬 밑에 오다가 이제 북풍을 만나가지고는 이제 여기를 잡으려고 하다 못 잡고 저 제주도 있는 데로 가가지고 제주도를 잡으려고 또 거기서 맨날 떠댕겨도 제주도를 못 잡았어.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포장한 것이 어디까지 안 갔냐면은 지금으로 하면 오키나와 충순이라고 그건 예. 지금으로 말하면 그가 유리국이야. 예. 유리국을 갔어. 홍어를 싣고 흑산바다에서 표류하던 배는 동진하해를 지나고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저 멀리 필리핀 열도에까지 떠내려갔고 문순득은 필리핀에서 중국 선원들에 의해 구출돼 5년 만에 돌아왔다. 표해록에 의하면 그 당시 흑산도 사람들이 이미 영산포까지 와서 홍어를 매매했었고 그들이 홍어를 무롬이라고 불렀음을 알게 해준다. 그렇게 옛날에
영산포나 도포를 가면은 이 맹지바지, 옛날 맹지바지에 신사옷 아니에요? 한복으로. 그런데 그때는 왜냐면 무조건 이 홍어껍이라는 것이 홍어 간일지 어디 갖다 봐 가네. 그러니까 옛날에 얼음이 없으니까 얼음을 못해. 잡아서 자복잡이 재놓으면은 이 껍이 네 귀가 딱 고운다고. 껍이 흘러서. 저 갈 때 문내가 팍 나, 썩은 내가. 팍 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먹으려고 그냥 간혹 달라들어. 맹조시 필요 없어. 그럼 그걸 갖고 그냥 호를 먹지, 이제. 명조세 청년칠의 양반까지도 달려들게 했던 홍어는 뱃길로 며칠을 달려 목포에 도착한다. 남도 문화의 젖줄 영산강 300리 뱃길이 열리는 목포에서 출발한 풍선은 강을 거슬러 올라 영산포에 이른다. 홍어의 판로가 영산강 뱃길 따라 형성됐다면 홍어 음식 문화권과 영산강 문화권이 일치하지 않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륙에 등대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영산포인데 영산강 하구뚝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예까지 바닷물이 올라와 중요한 뱃길을 열어주었다. 객주가 성행했던 조선 후기에 영산포장은 남도에서 가장 큰 장을 형성했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흑산도 같은 데서 그 낙판이라고 그 붕선뼈도 많이 들어오고 홍어뼈도 들어오고 좀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저기 되면 배들이 이제 다 찼으면은 저기 이제 등대 있는 쪽에 그쪽에 정도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그 지게다 지고는 오이시장 저기 영산포 오이시장 그리 가가지고 이제 자판에다가 놔두고 이제 팔기도 하고. 서해와 남도 각지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의 최대 집산지가 된 영산포와 관아가 있던 나주를 이어주는 옛날 다리는 이제 그 흔적만 남아서 역사를 묻는 이들에게 고개짓할 뿐이다. 바닷길을 통해 영산포에 도착한 물목들은 다시 육로를 거쳐 남도의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무태서 걷어들여진 것들은 영산포에 모여 뱃길로 목포로 내려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던 것이다. 다른 생선과 달리 오히려 썩힌 홍어가 더욱 구미를 당기고 남도의 잔치상에서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홍어는 이미 고려 말부터 흑산도 출신 경주 이씨들이 썩혀 먹었다는 주장이 있다. 경주 이씨와는 일조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흑산도 사람들이 고려 말기 때 이곳으로 많이 피난 왔죠. 그래갖고 2조 말엽까지 이곳으로 흑산 그 외침 때문에 피난 오면서 이제 그 다른 것은 가지고 오면 상하고 또 썩어버리고 못 먹는데 건어물이나 홍어는 썩지 않기 때문에 썩어도 먹을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배에다 싣고 이리 많이 가지고 와서 여기에 유입이 되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먹으면서부터 또 여기 주민들이 광주나 영광이나 또 담양 이쪽으로 전남권의 전체적인 보급의 역할을 이 영산포에서 흑산 주민들이 했지 않은가. 그때부터서 아마 여기는 보리타작을 한다든지 또 뭐 대사를 치른다든지 그럴 때는 꼭 홍어가 상에 올라와야만이 그 나주 사람들은 잔치를 치른 그런 기분으로 아마 그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듯 흑산 홍어는 품앗이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꼭 필요로 했고 일제시대에는 민중들의 애환과 함께한 음식이었다. 일제는 개항과 더불어 목포를 남도의 중요 물목을 실어 나르는 항구로 개발했다. 그러자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게 되고 농사로 먹고 살기 힘든 이들이 막리를 위해서 목포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고된 노동의 저임금이었던 당시만 해도 그런 이들을 달랜 것은 피로를 잊을 만큼 톡 쏘는 맛의 홍어와 막걸리 그리고 쉰 김치였던 것이다. 이렇듯 홍탁은 가난한 선창가 사람들의 애환이 깃든 음식이었지만 예전에는 궁중에서도 사용됐던 기록이 있다. 궁중 그 연회 잔치가 있을 때 의궤라 그래요. 그런 것이 쭉 보존이 돼 있는데 숙정 1719년 숙정 때의 그 잔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잔치상을 할 때 이렇게 높이 고여요. 그 중에서 절육을 해서 마른 그 생선을 갖다 높이 고이는 중에 홍어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대홍어, 뭐 한작, 뭐 반작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같이 다른 생선과 같이 고였던 기록이 있는데 그 1700년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그 고종 또 순종 그때 기록에도 보면은 다 마찬가지 들어가 있어요. 쭉 있는데 궁전에서 열렸는데 비록 부분적이긴 하지만 홍어는 궁중의 잔치상으로까지 오를 만큼 예전부터 즐겨왔던 우리의 음식이었던 것이다. 박색 절육이라고 나오거든요. 박색 절육. 남도의 풍류가들은 날씨가 차면 홍어 생각을 했고 날씨가 더우면 굴비 생각을 하며 지냈다. 세월이 변하면 입맛도 변한다지만 남도 사람들의 홍어 입맛은 질기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흑산 홍어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자 아예 저 멀리 미주 대륙에서 잡힌 홍어를 대량 수입하고 있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지금은 흑산 것이 귀하기 때문에 이 목포에서도 지금 각 상해마다 수입 홍어를 다 팔고 있습니다. 수입 홍어인데 이거 원산지는 미국산입니다. 그리고 등거리는 좀 얼룩덜룩한 게 나오고요. 이건 칠레산입니다. 원산지가요. 등거리를 봤을 경우에는 구별하는 방법은 칠레산은 등거리를 거꾸로 밀었을 때 꺼끌꺼끌한 기가 나오고 배를 봤을 경우에는 붉은 색깔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르헨티나산입니다. 아르헨티나산은 미국산과 마찬가지로 등거리가 좀 얼룩덜룩하고 껄껄한 기는 없고 미끈미끈합니다. 이건 포크산입니다. 원산지는 남대서양입니다. 꽝 대신 달기라지만 수입 홍어도 홍어는 홍어. 부산 항으로 들어오는 수입 홍어량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냉동 상태로 수입한 홍어는 녹히는 과정이 회 맛을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섭씨 28도 정도의 상온에서 며칠에 걸쳐 녹여진 수입 홍어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흑산 홍어와는 달리 내장 부분과 꼬리 부분은 먹지 못한다. 요즘은 아예 수입 홍어 취급상에서 회를 주문받아 노련한 기술자의 손을 거쳐 상자채 잔칫집으로 배달한다. 수입 홍어는 코의 색깔부터가 흑산도산과 다르다. 흑산도산은 칼질한 육질이 삐져나올 듯이 찰지고 단단하며 껍질까지 다 먹을 수가 있다. 한편 배에 부종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부기가 가라앉는다는 곱을 보면 흑산도산은 길게 늘어지지만 수입산은 그렇지 못하다. 아무래도 흑산 것은 맛이 찰지고 냉동 자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좋죠. 그리고 수입 것은 원산지가 원산지에서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냉동을 시켜가지고 오기 때문에 맛도 담백하지 못하고 흑산 것보다는 차이가 많습니다. 홍어는 연이 생선류와 다르게 썩혀서 먹어도 탈이 나지 않고 오히려 소화를 돕는 게 있다는데 예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어를 썩혔다. 이처럼 볕단 속에 홍어를 넣어두는 경우가 있고 두엄 위에 던져두는 방법과 부엌 안에 단지에 넣어서 썩히는 경우가 그것이다. 여수수산대 식품공학과 연구실. 김우준 박사팀은 예전에 썩혔던 방법과 같은 조건을 가진 단지에 홍어를 넣고 썩기를 기다렸다. 며칠이 지나야 적당하게 삭혀지며 인체에 좋은 곳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동기를 시켜야지. 인큐베이터를 열자 삭힌 홍어 특유의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 주변의 온도에 따라 썩혀지는 기간도 달랐다. 상온 20도씨에서는 한 5일간 가야 제대로 숙성이 돼서 암모니아량이 최대로 되는데 30도 그 집단 속이 되면은 약 3일 그리고 40도가 되는 그 두엄 속에서는 약 2일이면은 암모니아량이 최고가 돼가지고 가장 그 먹기 좋고 톡 쏘는 맛이 강한 그런 것이 됩니다. 썩힌 홍어에서 코끝이 찡해지는 암모니아가 생기는 것은 오히려 인체에 좋은 요소 함유량 때문인데 수입산 홍어와 흑산 홍어에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홍어는 톡 쏘는 맛으로 우리가 먹는데 또 그것이 그 부패 방지도 되는 것인데 홍어는 우리 흑산도 것은 그 요소 함유량이 많고 또 수입한 홍어는 아무래도 요소 함유량이 적어서 암모니아 발생량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톡 쏘는 맛도 아주 약하대요.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분 분석 과정에서 김우준 교수팀은 홍어의 곱이 소화 기능 외에도 해소 천식을 없앨 수 있는 단백질이 내포돼 항암제 개발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흑산 홍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경하기가 어렵게 됐고 값 또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만 했다. 올겨울에는 일본치로 치는 최고급 홍어 8kg짜리가 최고 43만 8천 원에 경매됐다. (91년에) 14만 원 하던 것이 5년 새에 3배로 뛰었고 어획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홍어잡이 배가 91년 29척에서 2척으로 줄어든 것만 봐도 실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연중 경상비가 약 한 4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생각처럼. 그 홍어가 뭐 한 마리에 뭐 46만 원 나간다라는 이런 얘기에 비하면은 실질적인 소득은 많지 않다. 불법업이 홍어잡이를 방해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우리 흑산도 어선으로는 아주 소규모적인 작은 자금으로 비교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어잡이 배를 운영을 하려면은 어구 선박에서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의 거대한 자금이 필요하는데 이러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 등 융자 등으로 그 특별한 정책적인 지원도 요구된다고 봅니다. 홍어값을 올리는 데에는 어구도 한몫을 한다. 홍어잡이를 한번 다녀온 배는 다음 출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어구를 일일이 새로 손질해야 하는데 그 양이 만만치 않다. 또한 1년 작업에 어구값만 약 4천에서 5천만 원의 비용이 들고 작업이 끝나면 그중 절반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저희들이 그 어구를 바다에 투망을 했을 때 이제 일명 장애물이라 그러죠. 어구를 투망을 해놓으면 이제 불법 조업 선박이라든지 기타 이제 특히 중국어선들이 그 어구를 끌어가 버렸을 때 어구 손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잡힌 홍어까지도 이제 잃어버려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첫째 어려움이 있고. 그뿐인가 서해바다에 시시때때로 출몰하여 뿌려놓은 홍어 준악을 마구잡이로 훑어가는 중국 해적선과 고대구리라고 불리는 불법 저인망 어선이 홍어의 씨를 말리기도 한다. 이들 모두는 홍어값을 올리는 데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흑산 홍어값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이렇듯 값도 값이려니와 잡히는 양이 턱없이 부족한 탓인데 그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아직까지 홍어는 양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일반 해산어류는 어느 한 산란기, 그 생식기가 되면은 그 생식소가 한꺼번에 발달이 돼서 그 산란기 동안에 한꺼번에 산란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근데 홍어는 그와 같지 않게 우리가 많이 흔히 먹는 그 닭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싱싱하다. 입도 안 부러지네. 홍어는 어리로는 그 생식 과정이 특이한데 봄과 가을에 산란을 한다. 산란기를 맞은 암홍어의 내장을 열어보면 배란을 맞은 난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크기가 달걀 노른자만 하다. 그중에 일부 수정된 것들이 있다. 알이가 부전이가 그래. 이것은 부전이라 하는데 수정된 알을 품고서 키우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보호 주머니라고 할 수 있다. 정말 희한하게 생겼다. 부전 속의 수정란은 일정 기간 자라서 새끼 홍어가 되는데 이 원리를 잘 이용하면
홍어 양식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맛은 풍류를 아는 이들과 만나서 멋을 낳는다고 했다. 좋은 일에나 굳은 일에나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언제나 등장했던 홍어는 남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 지릿하고 맵싸한 맛은 어릴 적부터 친해지지 않으면 맛있게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질긴 맛의 향수를 앞으로는 그저 먼 옛날로 묻어두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 또한 현실이지만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한다면 영원히 간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의 참맛인 것이다. 최근에 식혜가 세계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듯이 그 독특한 맛과 함께 뛰어난 영양과 소화력을 자랑하는 홍어도 세계적인 맛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홍어, 그 참맛을 찾는 것은 바로 우리의 멋을 찾는 것은 아닐지.